다리 병신이 어딜 따라간다는 거야? 오리처럼 뒤독거리려고? 꿈 깨시지? 사위 최진수는 여행 캐리어를 탁탁 닫으며 저의 딸을 경멸했습니다. 그건 농담도 술김도 아니었죠. 밤만 축내지 말고 집이라도 잘 지켜, 개처럼! 뒤에 이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건 금지옥염 내 딸의 다리를 망가뜨린 진짜 범인이 자신의 폐륜을 5년간 덮어준 아내에게 주는 최악의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참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밟히는 개가 된다는 걸.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천국행 비행기가 뜨는 순간 저는 복수의 활시위를 당겼다는 것을, 저 다리로도 밟을 수 없게 저 집안 인생 자체를 부러뜨려 주기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더 행복한 날이 되실 거예요. 진실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9세 박영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하나 있는 딸아이의 행복만을 바랐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날개를 꺾고 그 죄를 딸에게 뒤집어 씌운 그 짐승 같은 가족에게 저는 눈물 대신 복수를 택했습니다. 제가 평생 숨겨온 수천억 대 재산과 기내식 업체 회장이라는 정체는 바로 이 순간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기 위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위에게 배신당한 딸,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선심한 엄마의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너머로 희뿌연 해무가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 저는 언제나처럼 육수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안경알을 덮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돼지뼈를 우리고 묵은지를 볶아낸 세월이 무려 30년이었습니다. 제 손은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이미 가죽처럼 두껍고 거칠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저를 그저 입 걸거라고 욕 잘하는 원조 꿀꿀이 기사식당의 박할매로만 알고 있어요. 어이, 김 기사. 오늘따라 안색이 왜 그래? 운전 살살해. 졸지 말고. 아이고, 누님. 어제 야간 뛰느라 통 못 잤수. 국물이나 좀 진하게 줘요.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기사들의 땀 냄새와 국밥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말없이 국자에 고기를 수북하게 얹어 건넸어요. 욕쟁이 할매라는 별명은 그저 거친 사내들 틈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쓴 가면일 뿐, 사실 저는 말수 적고 속이 깊은 사람입니다. 오후 3시 전쟁 같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깐의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두고 가게 안쪽, 저만의 비밀 공간인 작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판을 들추고 벽면에 숨겨진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철컥. 육중한 소리와 함께 열린 금고 안에는 제 인생의 진짜 성적표가 들어 있었죠. 주식회사 스카이푸드 최대주주 박영순, 인천공항 물류단지 토지 등기권리증. 이 종이 쪼가리들을 얻기 위해 저는 젊은 날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핏덩이 같은 딸 하나를 등에 업은 채 밤새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30년 전 이곳 영종도가 다리로 연결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갯벌 먼지만 날리던 허허벌판 공사장 한기퉁이에 천막을 치고 한바집을 시작했었죠. 공항을 짓느라 몰려든 덤프트럭 기사들, 포크레인 기사들이 제 유일한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갓난쟁이 민지를 포대기로 업고 새벽 3시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이고 새댁, 국물이 진국이네. 내일도 올게. 먼지 구덩이에서 일하던 기사님들에게 제 국밥은 유일한 위로였나 봅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공항이 들어서고 비행기가 뜨기 시작할 때쯤 저는 기사님들이 흘린 땀방울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기사들이 이쪽으로 화물터미널이 뚫린 데라고 귀띔해주면 그 길목 땅을 샀고 기내식 공장이 들어온대 하면 그 회사 주식을 사모았습니다. 그 무식하고 우직했던 투자가 지금은 저를 공항 신도시에 숨은 땅 부자로 항공사 임원들도 굽신거리는 기내식 업체 회장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 손에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질 만큼 국자를 휘저은 대가였죠. 하지만 이 대단한 서류들도 제 딸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가게 뒷문이 열리고 딸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쩔뚝, 쩔뚝. 한때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날아오르던 아이였습니다. 사고로 망가진 오른쪽 다리를 힘겹게 끌며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맷돌로 갈리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응, 먹었어. 엄마 나 반찬 좀 줄 수 있어? 그이가 엄마 김치찌개 먹고 싶대서. 민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친정 엄마 가게에 와서도 밥 한 술 편하게 못 뜨고 서 있는 딸. 저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삼키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져가라. 냄새 안 나게 랩으로 10번도 더 감았다. 고기도 좀 듬뿍 넣었으니 서방 챙겨 먹이고. 고마워 엄마. 나갈게. 그이 퇴근하기 전에 가야 해서. 민지는 도망치듯 반찬통을 들고 나갔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사라진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건 제 가슴 속에 멍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식당 주차장에 매끄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제 사위 최진수였습니다. 비행이 없는 날인지 말끔한 사복 차림이었지만 미간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사위는 코부터 막았습니다. 마치 쓰레기 하치장이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모님 계세요? 최서방 왔나? 저녁은? 아니요, 됐습니다. 여기 공기가 탁해서 입맛이 없네요. 최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식당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이게 뭐냐? 가져가세요. 민지가 가져온 반찬들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집안에 이런 냄새 풍기지 말라고요.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민지가 그러던데. 자니가 내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싸준 건데. 제 말에 최진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 제가요? 제가 미쳤어요? 이런 싸구려 찌개를 찾게? 민지 그게 지가 처먹고 싶으니까 제 핑계 댄 거겠죠. 안 그래도 살쪄서 뒤뚱거리는 게 식탐만 많아가지고 진짜.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민지야. 너는 그 와중에도 이 못난 애미 기분 좋게 해주려고 거짓말을 했구나. 엄마, 그이가 엄마 손맛 그리워해. 네가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엄마 상처 안 주려고, 그리고 너도 내 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남편이 질색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찾는다고 하면 내가 신나서 싸줄 걸 아니까. 그래서 벌벌 떨면서 그 거짓말을 했구나. 그걸 몰래 부엌 구석에서 먹으려다 들켜서 저놈한테 온갖 구박을 듣고 뺏겼을 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년 전 병상에 누운 딸의 손을 잡고 제가 평생 민지의 다리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며 눈물 흘리던 그 성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성 생각해서 좀 먹지. 민지가 좋아하지 않냐. 아,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못 해먹겠네. 그냥 버리세요. 저도 안 먹으니까.
최진수는 몸을 획 돌려나갔습니다. 식사하던 기사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노려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들고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최서방, 말 좀 곱게 하고 가라. 차에 오르려던 그가 멈칫하더니 창문을 내리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경멸. 그래요. 그 눈빛은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장모님, 부탁인데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세요. 식당 아줌마면 아줌마답게, 예. 제발 제 체면 좀 깎아먹지 마시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앞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던 김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말씀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오? 장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김 기사의 호통에 최진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는 뭔데 끼어들어요? 핸들 잡고 남비위나 맞추는 주제에. 뭐라? 비키세요. 내 차 긁으면 아저씨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부항. 최진수는 김 기사가 채 비키기도 전에 엑셀을 밟았습니다. 위협적으로 튀어나가는 차바퀴에 흙탕물이 튀어 김 기사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저런 천하이. 박 사장님 괜찮아요? 아니 사위놈이 뭐 저래? 기사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위로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손에는 차갑게 식은 반찬 봉지만이 들려 있었죠. 비닐봉지 안에서 뚜껑이 열린 장조림 국물이 흘러나와 제 손을 적셨습니다. 끈적하고 검붉은 국물이 마치 제 속에서 흐르는 피눈물 같았습니다. 뭔가 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 단순히 성격이 까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은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듯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딸 민지가 제 앞에서 눈치를 보며 벌벌 떨던 모습과 겹쳐지자 서늘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 한 대가 반짝이며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하늘.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가 날고 있는 하늘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냄새나는 기사식당 할매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사식당 할매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30년 만에 다시 박 회장의 가면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어머니랑 아가씨가 온천 여행 가서 늦게 온대. 나 재활병원 끝나면 오후쯤 될 것 같은데 집에 아무도 없어.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죠. 그래, 잘 됐네. 오늘 그러면 엄마가 가서 청소도 좀 해놓고 너 좋아하는 곰국 좀 끓여놓으마. 저녁이나 같이 먹자, 응. 엄마 비밀번호는 625야. 근데 집 조금 지저분할 텐데 미안해 엄마. 이따 봐.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사위가 기장 승진 기념으로 무리해서 대출 끼고 들어갔다는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다리가 불편한 민지를 위한다며 1층을 계약했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배려심에 또 한 번 속아 감동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은 제 딸만의 보금자리는 아니었죠. 지방에서 올라온 시어머니 곽여사와 노처녀 시누이 최미영까지 셋이서 눌러앉아 사는 그야말로 시월드의 소굴이었으니까요. 민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제 코를 찌른 건 향긋한 디퓨저 향이 아니라 쉰내 나는 음식 쓰레기 냄새와 널브러진 신발들이었습니다. 어휴,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돼지우리냐. 현관 타일 위에는 시누이의 롱부츠, 시어머니의 운동화, 사위의 골프화가 흙먼지와 함께 뒤엉켜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식당 위생 점검 나오면 당장 영업 정지 당할 꼴이었습니다. 아유, 지저분해. 이것부터 치워야지 원. 저는 혀를 차며 현관에 널린 신발들을 짝을 맞춰 신발장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제 낡은 단화도 청소하기 걸리적거릴까봐 신발장 구석에 함께 밀어넣고 문을 닫았죠. 현관이 말끔해지자 그제야 속이 좀 시원해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시누이가 벗어던진 스타킹이 뱀 허물처럼 널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말라비틀어진 채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안방 문이 열려 있어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수백만 원짜리 안마의자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시어머니 광 여사가 차지한 공간이었습니다. 햇볕 잘 드는 남양 안방을 시어머니가 쓰고 집주인인 아들 내외는 어디서 자나 싶어 두리번거렸습니다. 제 시선이 멈춘 곳은 부엌 옆 빛도 잘 안 드는 북쪽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더군요. 가장인 아들 내외를 구석방으로 몰아넣고 상석을 차지한 시어머니라니. 저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좁은 방 한 구석, 민지의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품이라곤 샘플 로션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거실 화장실에는 시누이가 쓰는 십수만 원짜리 수입 화장품이 줄을 서 있었죠.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살려고 시집갔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냄새를 빼려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1층이라 바로 밖에 화단이 보였어요. 청소를 하려고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가지들 깊숙한 곳, 마치 누군가 보지 못하게 꽁꽁 숨겨둔 것 같은 낡은 상자 하나가 손끝에 걸리더군요. 이게 뭐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상자. 뚜껑을 열자 낡은 토슈즈 한 켤레와 일기장, 그리고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12일 교통사고 합의서 및 차량 폐차 증명서. 20년 5월이면 민지가 다리를 다쳤던 그날 아냐? 그런데 사고 경위서 아래 사위 최진수의 필체로 적힌 각서 한 장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 최진수는 김민지가 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김민지는 평생 최진수와 그의 가족에게 헌신하며. 헌신? 가족에게 헌신? 이게 부부 사이에 오갈 각서입니까? 마치 노비 문서를 보는 것 같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옆에 있던 민지의 일기장을 급히 펼쳤습니다. 5년 전 사고 당일의 기록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진수 씨는 만취 상태였다. 내가 대리를 부르자고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무시하고 핸들을 잡았다. 미친 듯이 웃으며 과속을 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지가 운전 연수 중에 빗길에 미끄러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은 게 민지가 아니었다고요? 쾅! 세상이 뒤집혔다. 다리가 찢어질 듯 아파서 비명을 질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 진수 씨는 119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내 어깨를 흔들며 싹싹 빌었다. 민지야, 나 파일럿 최종 면접이야. 음주 걸리면 끝장이야. 네가 운전한 걸로 해줘. 평생 책임질게. 이 천하의 죽일 놈이.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밤
사위놈은 119를 부르는 대신 알리바이를 조작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다리가 멀쩡할 수도 있었는데 피를 흘리는 여자친구를 두고 제 밥줄 끊길까봐 운전석과 조수석을 바꾸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병원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붕대를 감은 민지 옆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던 청년 최진수. 그 절절한 표정에 속아 저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며 제 비밀 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꺼내 쥐어주기까지 했었죠. 최서방, 이거 차값이야. 우리 민지 안 버려줘서 고마워. 그때 그놈이 봉투를 받아 챙기며 지었던 묘한 표정. 그게 슬픔이 아니라 호구 하나 제대로 물었구나 하는 회심의 미소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더워. 온천물이 뭐 그리 미지근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에어컨 좀 켜봐. 시어머니 광 여사와 시누이 최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늦게 온다더니 벌써 돌아온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마주칠 상황. 게다가 제 손에는 사위의 치부가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숨어야 해. 다행히 아까 현관을 싹 치워놔서 제가 온 흔적은 없을 겁니다. 저는 급히 상자를 품에 안고 구석에 있는 낡은 붙박이장 문을 열고 몸을 구겨 넣었죠. 탁! 장롱문이 닫히자마자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영아, 쩔뚝이 걔 방에 있는 거 아니지? 없어, 엄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잖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쩔뚝이? 내 딸 민지를 말하는 건가? 이어지는 시누이의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근데 엄마, 오빠는 민지 걔 언제까지 달고 산대? 다리 질질 끌고 다니는 게 거슬려 죽겠어. 이번 휴가 때 우리끼리 하와이 가기로 했잖아. 걔 쩔뚝이 다리로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 걱정 마라. 진수가 알아서 떼어놓고 간다더라. 다리가 그래가지고 가긴 어딜 가? 집이나 지켜야지. 광 여사가 과일을 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오빠도 대단해.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냥 죽게 놔둘 걸 그랬다고 술 먹고 울더라.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음주운전 걸릴 일도 없고 비밀도 영원히 묻혔을 텐데. 괜히 어설프게 살려놔서 그 운전자 바꿔치기 한 거 들통날까봐 입막음하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까지 해준 거잖아. 평생 짐덩어리 혹 달고 사는 거지 뭐. 오빠도 참 지팔자지가 꼬았어.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을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그냥 죽게 놔둘 걸 그랬다고? 입막음?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딸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고 조롱하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저는 상자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참았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장이니까요. 아이고, 저 드라마 시작했다. 볼륨 좀 키워봐라. TV 소리가 커진 틈을 타 저는 장롱문을 아주 살짝 밀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기어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환기시킨다고 열어둔 창문이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는 양말 바람으로 창틀을 넘어 화단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툭! 화단 흙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발장에 제 신발을 두고 오는 바람에 발바닥에 차가운 흙과 돌멩이가 밟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누이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가서 명품 싹 쓸어오자. 오빠 찬스 좀 써야지. 저는 흙이 잔뜩 묻은 하얀 양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가라. 하와이든 지옥이든 가서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테니. 저는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상자 속 증거물들을 찍어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딸의 피눈물이 묻은 증거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니놈들이 싼 똥밭에 얼굴을 처박게 만들어줄 테니. 하늘에는 사위가 모는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뼛속 깊이 알려주겠습니다. 저는 양말 바람으로 차가운 보도블록을 밟으며 이를 악물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가슴속에 박힌 칼날이 더 아팠습니다. 제 아내 기사식당 국밥 할매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의 화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양말 바람으로 딸의 아파트 화단을 빠져나온 그날 밤, 저는 욱신거리는 발을 주무르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귀가에서는 죽어버렸으면 깔끔했을 텐데라던 신우이의 독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윙윙거렸습니다. 가슴에 박힌 못을 빼내는 대신 저는 그 못을 더 깊숙이 박아 넣었습니다. 이 고통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놈들의 목을 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다. 놈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뼈도 못 추리게 박살 낼 수 있다. 저는 국밥집 욕쟁이 할매의 가면을 더 단단히 고쳐 쓰기로 했죠. 며칠 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엄마 솜씨 좋다고 잡채랑 갈비찜 좀 해줄 수 있어? 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뻔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를 무슨 출장 요리사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놈들의 만행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증거를 더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주말 오후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찾아간 사위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멸치젓갈 냄새와 매운 고춧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유, 사부인 오셨어요? 마침 잘 오셨네. 일손이 부족했는데. 거실 한복판에는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좋기 백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 배추 더미 속에 파묻혀 제 딸 민지가 고무장갑을 끼고 쪼그려 앉아 양념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걸 민지 혼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뭐 혼자랄 게 있나요? 요즘 배추가 달아서 좀 넉넉히 했어요. 내 아들이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 그리고 절인 배추 사서 하는 거라 양념만 척척 바르면 끝나는데요, 뭐. 옛날엔 나는 300포기도 혼자 했어요.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광 여사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리모컨이, 입에는 깎아놓은 배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땀범벅이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다리를 억지로 접고 쪼그려 앉아 있으니 관절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엄마, 왔어? 그래. 이리 줘라. 내가 하마. 제가 팔을 걷어붙이려 하자 광 여사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사부인은 음식 가져오셨으면 주방에 두시고 좀 쉬세요. 이건 며느리가 해야 김치 맛이 들지. 남의 손 타면 맛없어요.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고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잠시 허리를 펴려고 옆에 있던 보조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잠시 걸터 앉으려는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어머 얘, 어디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의자에 앉니? 광 여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민지가 앉으려던 의자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와장창 의자가 넘어지며 옆에 있던 양념 대야를 엎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고 중심을 잃은 민지는 배추 더미 위로 처박히듯 쓰러졌습니다. 아, 민지야. 제가 비명을 지르며 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민지의 하얀 티셔츠는 붉은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유, 칠칠 맞아.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산 배추를 다 망치네. 다리 병신이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밥만 축내고 뭐 하는 짓이야. 광 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다리 병신. 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군요. 사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신우이 최미영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하며 나오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 엄마, 좀 조용히 해. 전화 안 들리잖아. 그리고 이 냄새 뭐야? 온 집안에 젓갈 냄새 진동하잖아. 최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섬유 탈취제를 민지의 머리 위에 마구 뿌려댔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소독하듯이 말입니다. 콜록, 콜록. 민지가 기침을 하며 움츠러들었습니다. 양념 냄새와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가 섞여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돈 처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줌마 아니 사부인. 딸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오빠가 걷어줬으면 주제 파악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온 집안 분위기 망치잖아요. 최미영은 쏘아붙이고는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 중간고사 시험지 말씀이시죠? 네네, 걱정 마세요. 제가 족집게로 뽑아둔 게 있어요. 아휴, 사례비는 무슨. 지난번처럼 그냥 봉투로 주시면 되죠. 네, 계좌는 좀 불안해서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윤리교사라는 년이 학부모에게 뒷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있는 겁니까?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도 증거입니다. 놈들을 파멸시킬 또 하나의 폭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띠띠띠띠 띠로리. 사위 최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구세주라도 만난 듯 민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엄마 오셨어. 아씨, 이게 다 뭐야? 집구석 꼬라지가 왜 이래? 최진수는 바닥에 엎어진 김치통과 양념 범벅이 된 민지를 보며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내를 걱정하는 눈빛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진수야, 제가 칠칠 맞게 김치통을 엎었지 뭐냐. 냄새나서 못 살겠다. 광 여사가 냉큼 고자질을 했습니다. 최진수는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까 제가 청소하다가 민지 보라고 꺼내놓은 토슈즈 상자였습니다. 이거 아직도 안 버렸냐? 여보, 그건 안 돼. 내 추억이야. 제발. 민지가 다급하게 기어가 최진수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양념 묻은 손이 닿자 최진수는 기겁을 하며 다리를 털었습니다. 추워? 지랄하고 있네. 다리 병신 주제에 무슨 발레야?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발레할래? 꼴값 떨지 말고 갖다 버려. 재수없게 진짜. 최진수는 매몰차게 민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지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최진수는 토슈즈를 집어들어 구석에 있는 쓰레기 봉투에 처박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낡은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잃어버린 민지의 꿈이자 5년 전 그날 밤 최진수 때문에 꺾여버린 날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집어 엎으면 딸은 이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혼? 위자료? 저 악마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딸을 유책 배우자로 몰아 빈털터리로 쫓아낼 놈들입니다. 더 확실한 한방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타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갈게. 나중에 보자. 엄마. 저를 보는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지 원망스러웠겠지요. 하지만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살기였습니다. 그날 밤 식당으로 돌아온 저는 설거지를 하며 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깨질 정도로 벅벅 문질러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야, 내 차에 손대지 마. 이 똥차 주제에 어디 감히. 익숙한 고함. 사위 최진수였습니다. 비행 스케줄이 꼬였다며 씩씩거리고 온 그놈이 식당 앞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 기사가 놈의 차 옆을 지나가다 좁은 공간 때문에 옷깃이 살짝 스쳤나 봅니다. 어이쿠, 미안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김 기사가 사과했지만 최진수는 먹다 남은 커피를 바닥에 촥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아, 재수 없어. 이봐요. 눈 떴다 뭐합니까? 내 차 기스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주제에. 그 말에 식당 안에 있던 기사들이 숟가락을 던지고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니, 젊은 양반이 말이 왜 그래? 너는 애비도 없냐? 박 사장님 사위라고 하더만 우리가 거지야? 수십 명의 기사가 그를 애워쌌지만 최진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차를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거지 맞지 않나? 냄새나는 국밥이나 처먹고 핸들 돌리는 인생들. 내 비행기 탈 돈이나 있어요? 평생 이코노미나 타는 인생들이 말이 많아. 그는 보란듯이 담배꽁초를 김 기사 발등에 튕겨버리고는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매캐한 매연과 함께 남겨진 기사들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누님, 저놈 진짜 사위 맞아? 인간 말종이네. 내가 저놈 얼굴 똑똑히 기억했어. 공항에서 마주치기만 해봐라. 타이어를 펑크 내버릴 테다. 김 기사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 기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 기사,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대신 부탁 하나만 하자. 뭔데요, 누님? 말만 해요. 저놈 공항에서 보이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줘.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누구랑 만나는지까지 전부 다.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는지 김 기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님 눈에 도끼가 서린 걸 보니 뭔 일이 나도 크게 나겠구먼. 우리 기사들한테 쫙 깔아놓을게요. 며칠 뒤 딸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눈가에 퍼런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김치통 엎었다고 쥐잡듯이 잡힌 게 분명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몰래 삼키는 딸을 보며 저는 안채 금고에서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스카이푸드 법인카드 한도가 무제한에 가까운 VVIP 카드였지만
겉면에는 식자재 구매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위장해 두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야, 엄마? 엄마 가게 식자재 사는 법인 카드다. 네 남편 몰래 가지고 있어. 민지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그이가 생활비 줘. 생활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생색내는 그 돈 받아. 너 그놈 눈치 보느라 병원도 못 가고 도수치료도 비싸다고 안 받잖아. 이걸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병원비도 긁어. 식자재 사는 척하면서 긁으면 아무도 모른다. 저는 딸의 손에 억지로 카드를 쥐어줬어요. 제 거친 손이 딸의 마른 손등을 감쌌습니다. 받아, 이거 사. 제발 부탁이다. 엄마가 힘들게 뚝배기 날라서 번 돈이야. 네가 안 쓰면 엄마가 가슴이 아파서 못 산다. 알았지? 그리고 절대 그놈한테는 들키지 마라. 민지는 카드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지갑이 아닌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 지퍼 속에 꽁꽁 숨겼습니다. 엄마의 피땀 어린 돈이라며 단돈 100원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민지의 그 지극한 효심이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위놈에게 가장 큰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되었다는 것을요. 가게 유리창 너머로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한 대가 붉은 노을을 가르며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위놈은 수만 명의 기사들을 적으로 돌렸고 제 딸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제 손에는 놈들을 파멸시킬 결정적인 카드가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놈들이 제 발로 덫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아주 더러운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파일럿, 그 중에서도 기장은 하늘의 왕자라고요. 제 사위 최진수, 그놈은 자기 어깨에 찬 찬란한 금색줄 4개, 그 기장 견장 계급장이 오로지 자신의 탁월한 비행 실력으로 얻어낸 훈장인 줄 압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금줄, 1년 전 이 늙은 장모가 자존심 다 굽혀가며 달아준 계목걸이라는 사실을 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잠시 시간을 1년 전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축축한 여름밤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늦은 밤 가게 마감을 하려는데 식당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한 제 사위 최진수였습니다. 평소에 그 빳빳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술에 떡이 되어 눈이 풀린 채였죠. 아이고, 최서방, 이 밤에 우산도 없이 웬일인가? 제가 놀라 다가가자 놈은 대답 대신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진짜. 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수저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쏟아지는 숟가락 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장모님, 저 잘릴지도 모릅니다. 흐흑. 방금까지 악을 쓰던 놈이 갑자기 식탁에 엎드려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과락이래요. 이번에 기장 승진 못하면 옷 벗어야 한대요. 그 빌어먹을 심사관 새끼가 나만 미워해서 빽없는 놈은 서러워서 살겠나? 저는 기가 찼습니다. 빽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 놈이 비행 전날까지 술 처먹고 도박하느라 정신 못 차려서 떨어진 거라는 걸 건너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흑흑. 진수 씨 어떡해? 이번에 승진 못하고 잘리면 우리 빚더미에 앉아. 그이 자존심 센 사람이라 옷 벗으면 아마 죽으려고 할 거야. 어떡해, 엄마. 수학이 넘어 딸의 절박한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리 저는 아내를 둔 남편. 그 남편이 실직자까지 되면 내 딸이 시댁에서 얼마나 더 구박을 받을까.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기장 사모님 소리라도 듣게 해주고 싶은 게 못난 애미의 마지막 욕심이었습니다. 알았다. 뚝 그쳐. 엄마도 한번 알아볼게. 저는 술에 골아떨어진 사위를 뒷방에 눕혀놓고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단 하나. 최전무. 항공사 비행본부장이자 기장들의 인사권을 쥔 실세. 사람들은 그가 엘리트 코스만 밟은 줄 알지만 20년 전만 해도 그는 갈 곳 없는 훈련생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밥을 굶고 식당 주위를 서성이던 젊은 그를 불러들여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고 돈은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라며 등 두드려준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 후로도 그가 힘들 때마다 남몰래 학비며 생활비를 대주며 친아들처럼 챙겼었죠. 최전무잖아. 나야. 박 사장. 아이고 회장님. 이 늦은 시간에 어인 일이십니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수학이 넘어 최전무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존심을 굽혔습니다. 최전무, 부탁 하나만 하세. 이번 승진 심사 명단에 최진수라고 있지? 내 사위야. 네. 아. 최진수 부기장 말씀입니까? 최전무의 목소리가 난처한 듯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 평판이 아주 안 좋습니다. 비행 실력도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술버릇 때문에 내부 징계가 논의 중입니다. 이번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알아. 아는데. 내 얼굴 봐서 눈 딱 감고 한 번만 봐줘. 내가 자네한테 외상값 받으려는 거 아니네. 내 딸. 불쌍한 내 딸 살리는 셈 치고 이번만 살려줘. 제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천하의 박영순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굴해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부탁이신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만 특별 케이스로 처리하겠습니다. 심사 점수 조정하고 징계 기록은 제가 덮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대신 사위분 교육 좀 잘 시키셔야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렇게 놈은 기장이 되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시궁창에 쳐박고 최전무의 직권 남용까지 동원해 억지로 만들어낸 감투였습니다. 하지만 최진수, 그 어리석은 놈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일주일 뒤 놈은 제복 어깨에 금줄 4개를 달고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번쩍이는 새 제복 빳빳하게 세운 깃. 며칠 전 울고불고 매달리던 찌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장모님 보셨죠?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놈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식사하던 기사님들이 쳐다보자 보란듯이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다들 제가 떨어진다고 수군거렸지만 항공사에서도 절 놓치기 싫어서 안달이라니까요. 역시 난 놈이라니까. 천재 파일럿을 누가 맡겠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누구 덕에 단 견장인데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제 잘난 맛에 취해 떠들어대더군요. 놈은 안주머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말입니다. 이거 받으세요. 첫 기장 월급 기념입니다. 50만 원 넣었어요. 50만 원? 왜요? 저거요?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이거면 국밥을 몇 그릇을 팔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장모님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아껴 쓰세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놈을 위해 미리 깎아둔 배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고맙네. 과일이나 좀 들고 가. 접시를 내려놓으려다 실수로 고기 기름이 묻은 제 손등이 놈의 하얀 제복 소매를 살짝 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최진수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소매를 털며 인상을 있는 대로 찌푸렸습니다. 마치 똥물이라도 튀긴 사람처럼요. 이게 얼마짜리 제복인데 고기 냄새를 묻혀요. 아씨, 드라이해야 되잖아. 아, 진짜 비위 상해서. 냄새나는 손으로 어딜 만져요, 만지길. 격 떨어지게 진짜. 놈은 저를 벌레 보듯 밀쳐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배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국밥 국물에 절어 거칠어진 제 손. 딸을 키우고 사위를 기장으로 만든 그 손이 놈에게는 그저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한 병을 병째 들이켰습니다. 그래, 내가 미친년이지. 짐승한테 비단을 입혀줬구나.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식당 주방에 홀로 선 저는 1년 전 그날의 모욕을 곱씹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최전무입니다. 최전무 잘 지냈나? 다름이 아니라 부탁이 하나 있어.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회사 최진수 기장, 인사 기록 카드, 1년 전 시뮬레이션 과락 자료, 그리고 내가 덮어달라고 했던 징계 서류 사본, 최근 1년간 비행 스케줄이랑 법인카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나한테 좀 보내줘. 내 안채로 바로. 수화기 너머에서 최 전무가 곤란한 듯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라 외부 반출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최진수 기장이라면 사위분 아니십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청소 좀 하려고. 내 집에 쥐새끼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그놈이 아주 더러운 병균을 옮기고 다니네. 내가 최대 주주 자격으로 공식 감사 청구하기 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 그래. 제 목소리에 서린 살기, 그리고 주주 권한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느꼈는지 최 전무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전산에 기록 안 남게 사본으로 준비해서 제 비서실장 편에 직접 보내겠습니다. 고맙네. 조만간 밥이나 한 끼 하지. 전화를 끄는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놈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 기장이라는 명예, 높은 연봉, 사람들의 대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제 한마디면 무너질 사상 누각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즐겨라, 이 망할 놈의 최진수야. 내 놈 어깨에 달린 그 날개. 내가 달아줬으니 찢어버리는 것도 내가 한다. 이제 그 모래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타이밍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머지않아 놈이 제 발로 덫을 밟으면서 찾아올 것입니다. 폭풍전야. 저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가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죠. 하지만 며칠 전 사위 최진수가 오늘부터 일주일 휴가를 받는다며 집에서 딸 민지에게 비열한 통보를 했을 때 이미 모든 불길함은 시작되었습니다. 진수는 캐리어에 고급 리조트 의류를 쑤셔 넣으며 민지에게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나 이번 주 일주일 휴가야. 동기들이랑 가족 동반 여행 가기로 했어. 어머니랑 미영이 데려갈 거야.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왜? 시어머니랑 아가씨도 같이 가는데. 나도 갈래. 걸리적거리지 않을게. 민지가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최진수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하? 너 지금 제정신이야? 쩔뚝이는 그 다리로 비행기 몇 시간 타고 남들 앞에서 뒤뚱거릴 생각하는 거야? 다리 병신인 거 티네. 너는 내 체면은 생각도 안 하냐? 와이프라는 게 지 생각만 해요. 거기 내 새로운, 아니 중요한 사람들 만나는 자리야. 네가 괜히 와서 분위기 망치고 짐 될 것 뻔한데 어딜 쫓아오려고 해? 얌전히 집이나 지켜. 네 엄마한테는 가족 동반 여행인데 네가 다리 때문에 안 간다고 둘러대. 괜히 와서 눈에 띄지 말고. 그 모욕적인 말에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전화로 제게 자신의 처지를 숨기는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엄마 그이 동기들이랑 가족 동반 여행을 간대. 근데 나는 그냥 피곤해서 안 가기로 했어. 다리도 좀 아플 것 같고. 저는 수학이 넘어 딸의 물기 어린 목소리에 불길함을 넘어선 확신을 느꼈습니다. 딸은 분명 사위에게 너는 다리가 아파서 민폐니 집이나 지키라는 모욕을 들었을 겁니다. 제 가슴은 찢어졌지만 놈들을 비행기에 태워보내야 했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몸이 먼저지. 이참에 푹 쉬어. 하지만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놈들을 지옥으로 보낼 비행기의 이륙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오후 2시 장사가 한창이던 그때 주방에 있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단골 택시 기사들의 리더인 김 기사였습니다. 누님,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이 터미널 가는 길인데. 김 기사의 목소리는 흥분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님 사위요. 최진수 그놈. 지금 공항 라운지 앞에서 어떤 젊은 스튜어디스랑 팔짱 끼고 뽀뽀하고 난리 났어요. 제가 눈깔이 삐었나 했더니 저번에 누님 가게에서 난리 피웠던 그 쌍놈의 새끼가 맞더라고요. 머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놈이 딸에게 가족 동반 여행을 운운한 것은 자기 가족들에게 상간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였다는 말입니까? 김 기사, 사진 찍었지? 당장 나한테 보내. 찍었어요. 찍고 말고요. 이 페르나 새끼, 아주 염장 지르는 꼴이. 잠시 후 폰이 징하고 울렸습니다. 김 기사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하얀 기장 유니폼을 벗은 최진수가 젊은 여자와 낯뜨거운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그때 저는 문득 확인해야 할 것이 떠올랐습니다. 김 기사의 제보는 단순한 불륜이었지만 제 카톡이 놈들을 파멸시킬 결정타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 최진수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놈은 평소에도 허세가 심해 콩알만 한 거라도 자랑할 게 생기면 실시간으로 사진을 올리는 관종이었습니다. 프로필 화면이 뜨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프로필 배경 사진 업데이트 5분 전. 사진 속 배경은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소파와 샹들리에 아래 네 사람이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사위 최진수와 낯선 실루엣의 여자, 그리고 그 양옆에는 시어머니 광여사와 시누이 최미영이 마치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듯 여자를 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580만 원짜리 시사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 드디어 우리끼리 진짜 가족여행. 너무 행복해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완전체. 사랑하는 진짜 가족? 제 가슴은 이미 찢어발겨져 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라 온 가족이 내 딸을 파양하고 새로운 여자를 공식적으로 들인 만행이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지는 분노 속에서 저는 문득 딸에게 주었던 법인카드가 떠올랐습니다. 놈들이 이 여행에 돈을 썼을까? 저는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준 법인카드 잘 갖고 있어? 확인해봐. 엄마, 카드는 왜? 빨리 확인해. 당장.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상하다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가 분명히 여기 잘 뒀는데. 사위놈은 현금이 부족하자 집안을 뒤지다가 제가 딸에게 몰래 준 BVIP 법인카드를 발견하고 냄새나는 식당 주인의 식자재 카드일 뿐이라고 착각하고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놈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이미 자기 신용카드 한도를 꽉 채워 명품을 결제했지만 하와이 가서도 펑펑 써야지라며 제 카드를 챙겼던 것입니다. 놈의 탐욕이 곧 놈의 파멸을 부르는 셈이었죠. 저는 당장이라도 국밥집 가마솥을 통째로 들고 공항으로 달려가 놈들의 머리통을 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지금 잡으면 기껏해야 절도죄, 폭행죄로 끝나. 내 딸의 인생 5년을 망가뜨린 죄, 운전자 바꿔치기한 죄, 이혼 후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내려면 놈들이 가장 높이 날아올랐을 때 찢어야 한다. 놈들을 비행기에 태워 더 높은 곳, 태평양 상공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놈들을 격추시킬 골든타임이니까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 기사에게 연락해 사위와 내연녀의 공항 사진, 그리고 불륜 가족들이 탑승한 K2053편의 정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각서, 사위의 사기 공갈화, 불륜 카톡 프사 외도, 그리고 법인카드 절도, 내역 절도 횡령, 그리고 마지막 증거. 며칠 전 딸의 집에서 김장을 돕다가 시누이가 학부모와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했던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된 최미영의 목소리, 네, 어머님. 중간고사 시험지 말씀이시죠? 사례비는 무슨. 지난번처럼 그냥 제 개인 계좌로 주시면 되죠. 족집게로 뽑아드릴게요. 시누이 최미영의 시험 문제 거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현직 교사인 그녀의 배임 및 비리 증거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놈들 가족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말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놈들이 지금쯤 태평양 상공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시간. 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실장, 최 전무한테 연락해. 오늘 밤 12시까지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복수의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각에 한 채, 곧 비밀 사무실은 전쟁 상황실과 같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수화기를 다시 들었죠. 최 전무를 부르기에 앞서
먼저 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민지가 쩔뚝이는 발을 끌고 들어왔죠. 제가 아까 카드 찾았다고 거짓말을 했기에 딸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불러? 민지야, 여기 앉아봐. 저는 텔레비전을 켜듯 제 휴대폰 화면을 딸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진수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상간녀에게 팔짱을 끼고 웃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상간녀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상태 메시지 드디어 우리끼리 진짜 가족여행. 너무 행복해 해시태그 완전체. 민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거짓말이지? 그이는 동기여행 간다고 했는데.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왜 시어머니랑 언니가? 딸은 현실을 부정하며 고개를 젓다가 화면 아래에 나열된 카드 결제 문자 목록을 보았습니다. 명품관 시사 580만 원, 하와이 H호텔 스위트룸 2객실 680만 원. 모두 제가 쓰라고 준 법인카드였습니다. 내 남편은 너한테 동기여행 간다고 속이고 훔친 카드로 저 여자랑 내 시댁 식구들이랑 하와이로 떠났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지는 억눌려왔던 모든 고통과 배신감이 터져나오듯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저 쓰레기. 나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짐이 되는 거야? 그럼 난 뭐야? 딸은 온몸을 뒤틀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모든 모욕,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며 스스로를 자책했던 모든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어요. 난 저 사람 기장 만들어주려고 사고 낸 것도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저 사람 음주운전 안 걸리게 하려고 내가 내 다리 병신된 거 숨기고 살았는데 딸의 울음은 절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다리 장애의 진실을 5년간 숨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지금 훔친 돈으로 불륜 여행을 떠났다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훔친 돈으로 바람을 피워?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다 같이 나를 비웃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로 살았는데. 딸은 엉엉 울다가 갑자기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지만 딸을 믿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딸이 낡은 노트북 하나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마, 여기. 딸은 자신이 쓰던 낡은 노트북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이가 혹시라도 내 카드 훔쳐갈까봐 무서워서. 그래놓고 또 나한테 뒤집어 씌울까봐 며칠 전에 그이 핸드폰 미러링 앱을 깔아뒀어. 방금 엄마가 푸사 보여주자마자 혹시나 해서 이 미러링 폰을 열어봤는데 딸이 울먹이며 노트북 화면을 내밀자 최진수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수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저한테 다리 병신이라고 한 말, 엄마한테 짐승 같은 장모라고 한 욕설까지 전부 다 실시간으로 들어와 있어. 엄마, 이거 다 증거로 써. 나 이제 이혼할래. 저 인간 용서 못해. 딸은 놈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단단하게 각성했습니다. 저는 딸이 건넨 노트북을 받아들고 복수의 칼날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 손에 더러운 피 묻힐 필요 없어. 엄마가 한다. 저는 딸이 건넨 노트북에 담긴 불륜 증거를 즉시 법무팀에 전달하며 지시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서류, 모든 증거 자료 첨부해서 지금 당장 준비시켜. 딸의 각성을 확인한 저는 복수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45분. 놈들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복수의 덫을 일제히 작동시킬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먼저 책상 위에 수북하게 쌓인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위 최진수의 인사 기록, 시뮬레이션 과락 성적표, 그리고 1년 전 제가 덮어줬던 음주운전 내부 징계 기록까지. 저는 최 전무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전무 바쁘지? 자네 집으로 보내려던 서류, 내용 확인했나? 회장님, 방금 도착해서 열어봤습니다. 이게 제 사위분 기록이 맞습니까? 1년 전 그 사고, 그리고 최근 법인카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 전무의 목소리는 경로와 당황스러움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놈이 은인의 딸을 불구로 만들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용했으며 이제는 불륜의 횡령까지 저지른 파렴치한임을 알게 된 거죠. 자니가 살려준 내 사위, 내 딸 다리 망가뜨리고 5년간 괴롭힌 놈일세. 그것도 모자라 내 돈 훔쳐서 불륜 여행 갔어. 내 딸은 그놈 때문에 평생 발레도 못하는데 놈은 하늘을 날아? 제 말에 최 전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회장님,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당장이라도 옷 벗기겠습니다. 아니, 당장은 벗기지 마. 비행기가 하와이 착륙하고 짐 풀기 직전 호놀룰루 지사장을 시켜서 정식 해고 통보를 해. 비행기에 같이 탄 시어머니, 시누이, 그 상간녀 면전에서 통보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놈 파일럿 자격 연구 박탈은 물론 음주 및 기록 조작건으로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파일럿 최진수의 밥줄은 그렇게 끊겼습니다. 다음은 놈들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돈을 묶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카드사 VIP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4423으로 시작하는 법인카드 도난 및 횡령으로 지금 즉시 신고합니다. 해외 승인이 발생하는 즉시 모든 거래를 정지시키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신고 접수를 진행하세요. 이미 김 실장이 경찰 쪽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었기에 이 조치는 놈들을 하와이 현지 경찰의 현행범으로 만들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 최미영, 현직 교사인 그녀의 밥줄마저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저는 교육청 감사실과 강남의 학부모 커뮤니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S고등학교 윤리교사 최미영의 충격적인 시험 문제 거래 및 금품 수수 증거. 파일에는 뒷돈을 요구하고 개인 계좌를 알려주는 녹취 파일, 그리고 족집게 자료라며 건넨 시험지 원본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명예는 물론 그녀의 평생 직장까지 영원히 끊겼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가 끝난 시각 새벽 2시. 저는 딸 민지 명의로 된 신용카드들을 모조리 정지시키고 저는 법무팀을 시켜 광 여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광 여사는 아들이 기장 달자마자 50평대 1층 아파트를 대출 끼고 샀다고 자랑했지만 그 집은 사위 최진수 명의로 된 공동 담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대출이었죠. 그 집의 주요 대출 선순위 근저당을 취급한 금융기관이 제가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스카이 투자자문과 연결된 곳이었던 겁니다. 법무팀, 지금 당장 최진수 소유의 아파트의 딸 민지의 위자료 청구권을 근거로 가압류부터 걸어. 딸을 평생 괴롭힌 대가, 그리고 훔친 카드값까지 이 집에서 뽑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대출 연장 불가 통보하고 일주일 안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경매로 넘긴다고 통보해. 시어머니 광 여사는 아들 하나 믿고 5년간 저와 딸을 무시하며 살았지만 이제 돌아오는 순간 아들은 해고당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가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될 겁니다. 저는 김 기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서울 인천 운수업 종사자 모든 단톡방에 최진수 기장 폐륜 내용 공유. 놈이 비행기에서 내리면 놈의 밥그릇이 얼마나 작은지 세상이 알게 해줘. 김 기사는 즉시 알겠습니다. 누님. 이라는 답장과 함께 쌍따봉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인터넷은 난리가 날 겁니다. 파일럿 남편의 두 얼굴, 음주운전 은폐하고 불륜여행, 애쓰고 비리 교사, 시험지 장사로 덜미라는 제목으로 폭로 글이 퍼지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저는 캄캄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호놀룰루행 비행기는 착륙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샴페인 잔을 들고 축배를 들던 그들이 비행기 문을 열고 하와이의 뜨거운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들의 천국은 곧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덫은 설치되었습니다. 놈들은 더 이상 파일럿도 교사도 돈 많은 사모님도 아닙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들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구경할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한국 시각 오전 5시, 하와이 시각 오전 10시, K2053편이 호놀룰루 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습한 하와이의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수 일당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인 역시 하와이. 찌든 대한민국이랑은 공기부터가 다르네. 어머니 미영아. 짐은 냅두고 일단 렌터카부터 찾자. 오픈카 예약해놨어. 시어머니 광 여사와 시누이 최미영 그리고 상간녀는 명품 쇼핑백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민지만 없는 그들만의 완전체 가족여행은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곧장 렌터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진수는 여유롭게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렌터카는 내가 쏜다. 이거 내가 사업한다고 모아둔 비상금 카드야. 이걸로 쫙 긁어. 최진수는 훔친 법인카드를 호기롭게 렌터카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영수증 출력을 기다렸습니다. 띠로링. 하지만 영수증 대신 단말기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결제 거부, 도난분실 카드, 발급사에 문의하세요. 뭐야? 이 카드가 왜 도난 카드야? 최진수는 당황하여 카드를 빼앗으려 했지만 렌터카 직원이 손을 뒤로 감추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는 도난 신고된 카드입니다. 신분증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렌터카 직원이 곧바로 무전기를 집어드는 제스처를 취하자 최진수 일당은 겁에 질렸습니다. 아, 아니야. 잠시만요. 저희 착각했어요. 이거 우리 카드가 아니에요. 그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공항 로비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당황한 최진수는 부랴부랴 자기 지갑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괜찮아. 내 카드로 긁으면 되지.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는 근처 편의점에 가서 생수 한 병을 사려 했지만 단말기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소리가 났습니다. 띠로링, 한도 초과입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을 긁을 때 이미 자기 카드의 한도를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놈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쪽팔림에 얼굴을 벌겋게 물들인 사위 최진수는 택시라도 탈 생각에 허둥지둥 지갑을 뒤져 현금 몇 달러를 꺼내
택시기사에게 내밀었지만 턱없이 부족했겠죠. 엄마, 카드 좀 줘봐요. 미영이 네 거라도 줘봐. 시어머니 광 여사는 명품 쇼핑백을 꽉 쥔 채 쩔쩔맸습니다. 아니, 내가 카드가 어딨냐? 돈도 다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쓸 현금도 없구만. 평소엔 네가 부부 공용으로 쓰는 카드로 다 처리했잖니. 시누이 최미영은 분노했지만 이 상황에서 오빠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택시 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빠, 내 거 써봐. 이거라도 써야지.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자 곧바로 사용 불가 알림이 떴습니다. 뭐? 왜 내 카드가? 최미영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주로 쓰던 신용카드마저 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미영은 얼굴이 허옇게 질려 보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시험지 비리 건으로 학부모와 통화할 때 느껴진 찝찝함이 생각났습니다. 안 그래도 자신의 비리가 노출될까 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카드가 막히자마자 한국에서 경찰 수사나 금융 압류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최미영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헤집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오빠, 내 카드도 안 돼. 결제가 안 돼. 정지래. 나 한국에서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야? 내 카드까지 왜 막히는 거야?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상간녀는 이미 공항 직원들에게 최진수가 도둑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상황 돌아가는 게 심상찮아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최진수의 카드 하나만 막힌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카드, 시어머니의 현금 부족, 그리고 심지어 교사라는 시누이의 카드까지 사용 불가 알림이 뜨는 것을 본 순간 내연녀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왕자라고 허세를 부리던 이 남자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이 가족 모두가 속 빈 강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장모의 돈과 며느리 명의의 재력에 철저히 기생하며 살고 있었던, 실상은 가진 것 없는 파산한 사기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하와이 공항에서 택시비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관계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끝난 것입니다. 내연녀는 더 이상 이 파산한 거지 가족에게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내 가방 속의 비상현금은 오직 나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보험이었습니다. 오갈 데 없어진 4명은 하와이 공항 입국장 벤치에 주저앉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돈줄은 한국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항공사 직원 2명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걸어왔습니다. 최진수 기장님 되십니까? 누구세요? 대한항공 호놀룰루 지사장입니다. 어라? 최진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지사장님. 제가 렌터카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난처한 상황인데 혹시 여기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한국 본사에 있는 김상무와는 가까운 사이라서요. 지금 비즈니스 문제로 연락이 잘 안 돼서 혹시 지사장님께서 임시로 좀. 최진수는 자신의 상황이 잠시 공경에 처한 고위 임원의 문제일 뿐이라고 포장하며 호놀룰루 지사장의 권한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지사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최진수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손에 흰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해고 통지서입니다. 귀하는 음주운전 은폐, 인사기록 조작,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 횡령 및 절도 혐의로 오늘부로 즉시 파면 조치됩니다. 뭐요? 해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진수는 통지서를 구겨 던지며 소리쳤지만 지사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 직원에게 파일럿 배지와 아이디 카드를 지금 즉시 반납하십시오. 보안 문제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강제로 최진수의 제복 상의를 벗기고 배지와 신분증을 회수해 갔습니다. 놈은 그 자리에서 하늘의 왕자에서 한낱 거지로 전락했습니다. 지사장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간녀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이분. 귀하도 내부 기밀정보 유출 및 기혼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본사에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즉시 파면 심의에 들어갈 겁니다. 상간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야, 최진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그녀는 최진수에게 삿대질을 하며 절규했습니다. 최진수는 해고 통보를 받은 충격으로 멍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책임한 침묵이 상간녀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왜 말을 못해? 이 쓰레기야. 네 마누라 돈으로 나한테 허세 부릴 때는 좋았지. 네가 나한테 내 인생 책임진다고 했잖아. 결국 그녀의 분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짝! 짝! 상간녀는 자신의 미래가 완전히 무너진 절망감과 증오를 담아 해고당한 최진수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는 단 돈 몇 천만 원의 횡령과 해고, 통보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상간녀는 더 이상 이 파멸한 가족과 엮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렌터카 사무실로 달려가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뽑아 혼자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3명이었습니다. 해고당한 아들, 분노에 찬 시어머니, 겁에 질린 시누이. 그들은 호텔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들이 훔친 카드로 예약했던 스위트룸은 이미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공항 로비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분노는 화살처럼 서로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너는 학교 선생이라는 게 비상금 카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냐? 네 거라도 결제됐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냐? 광 여사는 모든 분노를 당장 쓸모없는 딸에게 쏟아냈습니다. 최미영은 엄마의 그 얄팍한 이기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이고, 엄마는 그럼 내내 뭘 했는데? 오빠가 불륜 저지르는 거 알고도 모른 척 하더니만 새언니 돈으로 명품 받을 때는 헬렐레하고 좋다고 한 게 누구냐고.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엄마도 오빠랑 똑같은 거지. 뭐, 이 인연이 내가 언제 그랬어? 광 여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내 탓이다. 라며 길바닥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웠습니다. 사위 최진수는 해고의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 이 막장 싸움을 방관했을 뿐이었죠. 그들의 추태는 지나가는 여행객들의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최진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노숙자 같은 꼴로 호놀룰루 주재 한국 영사관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영사관 직원에게 긴급 구호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은 매뉴얼대로 최진수의 긴급 구호 자금 신청서에 기재된 신원 보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청서의 재정 보증인 란에는 아내 민지의 번호 대신 장모인 박영순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르릉. 한국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네, 박영순입니다. 네, 혹시 최진수 씨의 긴급 구호 자금에 대한 신원 및 상환 보증인 되십니까? 이분께서 현재 긴급 구호 자금을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 최진수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옆에 있던 딸 민지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이 아닌 해방감에 젖은 울음이었습니다. 결국 영사관에서도 지원금조차 받지 못한 그들은 하와이의 햇볕 아래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며칠간 그들은 공원 화장실에서 씻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신우이 최미영은 마지막 남은 잔돈으로 한국에 있는 동료 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파면당했고 시험지 유출 비리로 경찰 수배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기절초풍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와이가 휴양지가 아닌 거대한 감옥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각서를 쓰고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겨우 귀국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최진수는 지친 몸을 털썩 주저앉히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일단 한국만 가면 다 끝난다. 가서 변호사 선임하고 장모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돼. 놈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입국장을 지키고 있을 경찰과 기자들의 존재는 까맣게 모른 채 창밖으로 태평양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나는 딸 민지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한쪽에 마련된 VIP 라운지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내 가슴은 지난 5년간의 억압과 고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낼 차가운 평정심만이 남아 있었죠. 딸 민지의 다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그녀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에는 당당히 두 발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재활훈련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나 떨려. 근데 무서운 것보다 후련해. 민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지 마, 민지야. 이제 너는 승리자야. 네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싸움을 끝내는 거야. 대한항공 K2053편이 착륙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리자 나는 민지에게 준비해 온 고가의 정장을 단정하게 여며주었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파괴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여왕처럼 보였죠. 우리가 입국 게이트로 이동했을 때 이미 수많은 취재진, 사복 경찰, 그리고 내가 이틀 밤낮으로 공들여 섭외한 수백 명의 택시 및 버스 기자들이 도열하여 숨막히는 침묵 속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의 샹들리에 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3명의 초라한 남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위 최진수, 시어머니 광여사, 신우이 최미영. 며칠간 하와이 길바닥에서 노숙하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들의 꾀지재한 몰골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구역질 났습니다. 그들이 평소 지니고 있던 오만함과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짐승 같은 생존 본능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최진수는 여전히 자신이 기장이었다고 착각하는 듯 흙이 묻은 셔츠의 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이 세관을 지나 공항 출구로 힘없이 나서는 순간 최진수가 습관처럼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습니다. 빵! 빵! 나의 신호를 받은 택시 및 버스 기사들이 일제히 클렉슨을 눌렀습니다. 그 굉음은 공항 천장을 뚫을 듯했고 기사들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페류나는 안 태운다. 도둑놈은 꺼져라. 조강 치쳐버리고 회사 돈 훔쳐서 여자한테 갖다 바친 놈은 이 나라에서 발붙일 생각 마라. 갑작스러운 대규모 승차 거부 시위에 최진수 일당은
혼란과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습니다. 모든 분노가 그들만을 향하자 광 여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난장판 속에서 나는 딸 민지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구경꾼들이 갈라지며 우리에게 길을 내주었습니다. 장모님, 살려주세요. 제가 평생 빌겠습니다. 최진수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놈에게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해결해줄 빼기자 장모였습니다. 나는 놈에게 다가섰고 찰싹 소리와 함께 나의 분노를 담은 손바닥이 그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는 경적 소리가 멈춘 입국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모님?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내 놈들 밥줄 쥔 기내식 업체 회장이다. 네가 빌빌거리며 평생 목숨 걸고 쫓던 그 돈의 주인이 바로 나야. 어떠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돈 많은 사람에게 뺨 맞고 끌려가는 기분이. 최진수의 눈은 절망적인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식당 아줌마라고 비웃고 멸시했던 내가 바로 자신의 비행과 승진을 좌지우지했던 수천억 대 기내식 납품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놈은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수갑이 채워진 채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려 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내 하이힐의 구둣발로 놈의 손을 사정없이 지시겼습니다. 이제 와서 늦었어. 뒤이어 딸 민지가 천천히 걸어와 수갑이 채워진 최진수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복수의 칼날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5년 전 나한테 덤터기 씌웠던 음주운전 사고의 진실, 당신이 운전자였고 음주 상태였다는 증거를 전부 경찰에 넘겼어. 당신이 나한테 덮어 씌웠던 모든 거짓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우리 이혼해. 위자료 두둑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놈의 얼굴에 잔인하게 뿌렸습니다. 이혼 서류의 종이 조각이 최진수의 처참한 얼굴 위로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최진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 공항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형사들이 다시 다가와 최진수에게는 업무상 횡령과 음주운전 은폐 혐의, 최미영에게는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최종 고지하며 그들을 경찰차로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는 광 여사와 최미영의 통곡은 공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속에 묻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나는 딸 민지의 손을 잡고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긴 악몽의 시간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나는 새로 오픈할 발레 재활센터의 조감도를 펼쳐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햇빛 아래 빛나는 센터의 조감도가 민지의 눈빛에 희망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 모든 걸 해줘서 나 이제 다시 날 수 있을 것 같아. 민지는 내 품에 깊이 안겨 울었고 나는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겪은 모든 고통은 이제 너를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어. 길고도 잔혹했던 복수의 서사가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장 빛나던 순간,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까지 철저히 계산하고 통제했습니다. 사위 최진수와 그의 가족은 탐욕과 오만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회적 신분, 가족 간의 신뢰,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모두 상실하는 처절한 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법정이라는 지옥이 새로 열렸지만 우리 모녀에게는 해방이라는 선물이 주어졌거든요. 딸 민지가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저와 함께 공항을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지난 5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돈은 때로는 악의 근원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힘을 빌려 딸의 인생을 짓밟았던 악인들을 응징하고 딸에게 꿈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꿈이었던 발레를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원한 후원자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로서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의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